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용어의 정의 이제 세 번째 공인중개사부터 봅니다.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 이것은 뭐 크게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법이 이제 우리 중개사법입니다. 자, 이 법에 의한 이 법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요.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제 우리는 공인중개사죠. 자, 이제 이때 취득은 우리 시험 봐서 합격하는데 그 시험이 자, 우리 중개사법. 자, 여기에 있는 것 따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걸 우리 국내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즉 우리 법에 의하여 치러지는 시험.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용어에서 보다시피 자, 뭐예요? 자, 여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 했다? 예, 개업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 자체에서도요.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자, 그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죠? 자, 여기도 이 법, 즉 우리 중개사법이에요. 그 다음 중개사무소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등록. 자, 이 등록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개업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등록 이렇게 됩니다. 등록.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등록 절차가 이제 우리 중개사법. 자,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개업공인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종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개업공인 종별은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시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자, 중개법인과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 이렇게 이제 조금 나누는데 자, 중개법인은 뭐냐면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인인 개공사 얘기하면 바로 중개법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등록할 때 이제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그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게 중개법인. 그럼 특수법인은 뭐냐? 자, 이들 법인은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에요. 자기네 본래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진 법인인데 그 법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요. 이들이 자기네 본업이 있는데 거기에 중개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법인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이 딱 하나. 지역농협협동조합 있죠?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인데 간단하게 지역농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농협이 뭐 하려고? 자, 본업이 뭐예요? 우리 금융업도 하고 또 유통업, 뭐 하나로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다양한 업종을 합니다. 뭐 보험회사도 하면서 굉장히 업종이 많은데 그 중에 중개업도 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뭐냐? 그 농협에 가입된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들인데 이들 대상으로만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것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정중개 대상을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도 농지입니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다 알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알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히 일부분만 이렇게 개입하는데 이들도 그럼 농지에 대해서 거래 알선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특수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자, 우리가 특수법인 중에 하나 지역농협 있잖아요. 자, 이거 하나 정도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자, 우리 주변에 이제 대부분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하신 분들이 다 여기 해당하죠. 이제 개인적으로 하겠다. 자,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법, 뭐 해가지고 부칙상 이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부칙상 자,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연역적으로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중개. 자, 누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자, 83년도 이 법을 만들어져서 84년 4월 1일부터 이제 이 중개사법이 시행됐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 업에 종사했느냐? 그때 당시는요, 1961년도에 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개영업법.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는 자, 여기 소개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루는 법인데 여기에 이제 뭐 직업 소개도 들어가고 부동산 소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는요, 행정청에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중개업도 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이렇게 보면 한참 우리가 어때요?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6.25 전쟁도 끝나고 이제 안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막 발달하고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엄청 많아지고 개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 투기도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다 보니까. 또 이때 당시는 어때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업종에 종사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중개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자. 자, 그런데 그럼 이때부터 이제 중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자격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기존에 이 영업법에서 신고하고 중개업을 하도록 인정받은 사람이라 그 기득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중개업자로서 이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중개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자격이 없다 보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돌아가시고 없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용어의 정에 있다가 이것도 삭제되고요. 우리 법 부칙에다 언급이 됐어요. 자, 부칙. 자, 부칙이 뭐냐면 법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딸린 게 있거든요. 거기 제6조 2항에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지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자, 등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니까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부칙에다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본다.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비록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 수험생들이 혼동을 많이 해요. 아니,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왜 개업 공인중개사로 부르냐? 자, 예전에는 이게 명칭이 중개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라고 했을 때는 크게 혼동이 안 생기는데 용어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비록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혼동하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 점점 어때요? 줄겠죠. 그래서 이제 안 남으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내용도 삭제되겠죠. 자, 그때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연역적으로 이제 탄생한 사람.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이 기니까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중개인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5번째. 자,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보겠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자,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개공사 밑에 소속됐단 말은 직원으로 취직했다. 그 얘기죠. 직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 이 사람도 포함된다 그랬네요. 자, 이거 잠깐 후에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직원으로 취직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직원입니다만 이 사람 공인중개 자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뭐라고 돼 있냐? 중개 업무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직원이니까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소공사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소공사 종류가 두 종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자, 우리 법인 같은 회사잖아요. 그럼 회사에 자, 사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임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식회사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이사나 감사 직책 이런 사람 있죠?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별 단다 그러잖아요. 직장 다니면 별 단다. 뭐 연봉이 막 억대로 수십억대로 이런 사람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사원은 이거 조심하세요. 그럼 일반 사원이냐? 아니에요. 자, 이 사원은 한 명이나 합자 회사라는 게 있어요. 자, 공동 출자에서 일종의 조합 형태로 설립된 회사인데 거기에 자,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해. 자, 책임의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요.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 같으면 수백 명 됩니다. 또 이제 규모가 작으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들 중에 3분의 1 이상만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들 중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격이 있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이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줄여서 소공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들도 소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공사가 두 종류가 있죠. 자, 개공사 밑에 취직한 직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공사 밑에 취직한 직원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용인인 소공사,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인 소공사 이렇게 이제 구분하되 보통 우리가 소공사 그럼 누구예요 하면 이 사람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주된 용어의 정의고 여기는 괄호해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고용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업무 수행이랄지 업무 보조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이런 것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페이지 넘겨서 우리 21페이지로 갑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중개 업무 수행 비교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이것도 다 무시하세요.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자, 중개 보조원을 봅니다. 자, 중개 보조원. 네. 자, 이제 중개 보조원은 누구냐? 자,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었다. 이 사람도 개공사에 소속됐네요. 즉, 직원으로 취직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에서도 어때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러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똑같은 직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중개 업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현장 안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자, 서무와 같은 자, 개업 공인중개를 도와서 자, 단순한 업무를 자, 보조하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조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냐 아니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이 중개 업무와 이제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요. 자, 폭넓게 보아 중개 업무 보조나 단순 업무는 뭐 그렇게 구분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명확히 구분할 거냐 말 거냐는 뭐 우리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법 조문대로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 자, 이 두 사람을 이제 고용인, 자, 고용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용어의 정의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자, 총 6개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중개하고 중개업 이 두 개를 신경 쓰시고 나머지 이 4개는요
우리 법에 뭐라고 풀이가 되어 있는지 이 개념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놓치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중개 대상물도 반드시 한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에 거의 뭐 100% 가까이 출제되는 거 이런 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5, 6월달 이때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에 꼭 나온다더라 하는 거 이런 것만 딱딱 붙들고 가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담도 줄고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중개대상물. 자, 이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거의 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중개대상물. 자, 아까 우리가 법정 중개대상물 그랬잖아요.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이 우리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규정되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2조에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법에 규정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그리고 자,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우리 민법 99조에 자, 표현은 좀 달라. 민법은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물을 따로 떼어놓고 그 밖에 나머지 정착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표현만 다르지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예, 이게 민법상의 뭐예요? 예,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부동산. 또 학계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건축물을 따로 떼어놨냐면 자, 우리가 중개대상물로서의 건축물을 때 가장 많아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중개 한 8, 90% 차지할 거예요. 토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개 대상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정착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 보면 여기 한마디가 더 있어요. 뭐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게 이제 부동산인데 협의 부동산. 혹시 당신들 중개 대상으로 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알아서 몇 개 더 규정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이걸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요. 그럼 우리 몇 개 더 규정해서 중개할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장재단과 그 다음에 광업재단.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 부동산 아니고 이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중개할 일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개업하시면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전문을 한 사람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중개할 일도 없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이 뭐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중요한 포인트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토지인데요. 토지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부동산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토지가 이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자, 토지는 이제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 단위를 제곱미터란 말 쓰고 또 평이란 말 관행적으로 많이 쓰고 해요. 자, 그런데 법률적 거래 단위는 뭐냐면 필이란 말 씁니다. 필. 그럼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필이란 말을 쓰는데 보통 여기다 땅 지자를 덧붙여서 필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필지.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필지 단위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꼭 한 필지 전부 다가 거래가 되나요? 한 필지 일부는 안 되나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한 필지 뭐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제 자, 이게 이제 한 필지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일부만 이렇게 거래가 되나요? 예, 일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부가요. 자,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를 잠깐 빌려 쓰고 돌려주겠다. 이런 거는 돼요. 그러면 이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중개할 수 있나요? 예, 중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필지 일부분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당권 설정 계약 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돼요. 자, 이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요.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돼야 돼요. 막연하게 일부만 대해서 계약을 했다? 나중에 그럼 그 경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만큼 샀다 이러고요. 토지 소유자, 이제 매도인은 무슨 소리냐. 나 당신한테 이만큼밖에 판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면 분필을 거쳐야 돼요. 명확히. 그래서 이렇게 분필을 거쳐서 이걸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일부에 대해 담보로 제공해. 그럼 돈을 안 갚아. 경매로 넘깁니다. 경락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또 소유권 다툼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중개 대상이 안 돼요. 자, 토지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물 가서. 자, 오른쪽 우리 건축물. 자,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건축물 이제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자, 거기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자, 22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1번 판례입니다.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배워요. 건축법에서 우리 맨 앞에 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물도 있고요. 건물에 딸린 부속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연장이랄지 뭐 광고 타입이랄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건축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우리는 중개 대상물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그래서 판례가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는 민법상 건물, 그러니까 민법상 건축물이라는 말은 건물 자체를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대상물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다? 건물. 그런데 이제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갖춰라. 뭐예요? 기둥과 벽과 지붕.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건물로 보겠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건물. 그러면 자, 이 건물도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자, 건물은 동이란 단위를 씁니다. 동. 그래서 한 동 이렇게. 그런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요. 자, 집합 건물이 많이 지어져. 그래서 빌라, 다세대, 연립 또는 아파트. 그럼 아파트 한 개의 동이 거래 대상이나요? 그러진 않죠. 자,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독립된 구분 세대가 있어요. 자, 그거 하나하나가. 자, 그래서 동단이지만 또 이것도요. 어때요? 그 일부분도 당연히 되나요? 되죠. 그래서 다 독립된 구분세가 있다. 또, 자, 단독주택을 놓고 봅시다. 자, 방 3개, 거실, 부엌이 있어요. 그러면 방 하나만 월세 계약할 수 있나요? 예, 있죠. 그러니까, 자, 한동 건물 일부분도 중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부도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판례가 자,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조금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판례 우리 다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런데 결론만 하시면 돼. 자, 결론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거기 판례를 봅시다. 자, 22페이지. 자, 판례. 자, 1번 판례를 보면 거기 둘째 줄에 세차장 구조물 있어요. 자, 거기 체크하세요. 자, 세차장 구조물. 자, 이거 셀프 세차장, 간이 셀프 세차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이제 볼트로 조립해서 이제 판넬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이것도 건물이냐? 자, 여기 보시면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에요. 즉, 토지에 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분리, 철거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건물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셀프 세차장은요, 볼트만 끌으면 바로 분리 철거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판례가 중개 대상물, 건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인 건물이 아니다. 결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판례입니다. 첫째 줄 봅니다. 첫째 줄 보면 쭉 가서 장래 건축될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체크하세요. 자, 장래 건축될 자, 건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분양권이에요. 자, 거기다가 자, 이 말에다 밑줄 치고 그 위에다가 분양권 쓰세요. 자, 우리나라는요.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예, 선분양.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테니까 계약합시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호수가 지어져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건물을 짓고 이제 등기 전해주는데 우리 판례가 그럼 이렇게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이제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그 분양권을 뭘로 받냐? 장래 건축될 건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해요. 그러면 건물 거래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3번 판례입니다. 자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 여기서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양권이에요. 자 이것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그 다음 밑줄 하세요. 밑줄.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자, 아파트 분양 예정.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거기 옆에 입주권이라는 말 나오죠? 자, 입주권의 동그라미. 그럼 이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냐?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직 분양 계약이 체결되기 전.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이제 청약 가점제로 분양을 받는데 예전에는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권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입주권이 주어져야 분양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입주권은 아직 분양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이 자체로는 건물로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자, 여기에는 없는데 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배우잖아요. 공법 시간에. 자, 그러면 거기서 다루는 내용 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주택이나 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이 부여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니까 정비법상 자, 그러니까 재개발, 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인데 여기서는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분양권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분양권하고. 그래서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되냐? 됩니다. 왜? 이건 이제 거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입주권이란 말을 쓰면요. 이 입주권이 뭘 가리키는지 명확히 표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다음 중 중개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답이 입주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의제기 있습니다. 그 입주권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라면 답인데 여기도 해당되니까 이것은 문제 오류다. 자, 그래서 이거요.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입주권 그러면 그냥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인지 그 다음에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생겨요. 자,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입니다. 대토권이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것. 그럼 판례가 이걸 갖다가요. 자, 토지나 건물처럼 부동산으로 취급했냐?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토권. 자,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자, 결론만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5번 같은 경우도 일종의 분양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 판례. 자, 분양계약도 이것도 자, 분양권이 주어진 것처럼 취급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분양계약 자체도 지금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당연히 뭐예요? 자,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당연히 중개 대상이 아니죠.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결론만 하면 돼요. 자, 중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그 도표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 해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자, 그러면 지금, 자, 토지 건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토지 정착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법조문엔 토지 정착물도 중개 대상이 된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 다 중개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을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 따져요. 그래서 이제 독립성을 인정받는 것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담장이랄지 뭐 교량이랄지 그 임양에 자라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수목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것도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성을 인정받는 게 뭐냐? 거기 보시면 명인방벌 같이 수목의 집단이 하나 있어요. 자, 명인방벌. 명인방벌 갖춘 수목의 집단인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등기 제도가 없는 때 옛날 관습적인 공시 기능을 담당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야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 이 안에 있는 임야, 자, 이건 내 거야라고 표시했단 얘기죠. 뭐 또는 여기에다가 자, 껍질에다가 페인트로 표시를 한다든가 리본이나 끈을 묶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자기 거라고 표시했나 보다. 이건 임자가 따로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을 인정을 받아 이거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 이게 주변에 흔하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단지 이제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냥 여기 토지 정착물 대표적인 게 명인방불한 수목의 집단. 자, 그런데 이것도 조심할게요. 자, 이것도요. 소유권 객체는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매매 계약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이거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냐?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인정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소유권 대상만 된다는 거 이것만 따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임목이 뭐냐? 자, 거기 보세요. 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데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한 것. 자,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상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 있는데 특별히 이 수목의 집단 이걸 뭐 했다고요? 등기를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공시제도인 등기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만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등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나무는 원래는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나오는 거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등기를 하겠다. 이거. 자, 그런데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면 이 수목의 집단을 이제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임목이란 말 자체에는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것도 부동산처럼 이제 취급을 해서 이제 거래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럼 임목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나무는 한 필지에 자라고 있으냐 아니면 일부만 자라고 있냐 상관없어요. 또 수종, 나무의 종류도 상관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서 23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메인 위에 디귿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이라? 등록 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임목 등록 원부가 뭐냐? 대장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토지는 토지대장이 있고 등기부, 건물도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자, 이 수목 이것도 임목도요. 임목 등록 원부가 있고 등기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이 토지와 임목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임목 소유자는 을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자 병에게 처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은요. 이 토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여기다 전원주택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나무는 토지의 부합물로 취급해서 내가 토지를 취득하면 이것도 소유권이 같이 넘어오는 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중개할 때는요.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임목이라는 걸 어때요? 조사를 해서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 봐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임목이라는 것을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표시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그럼 어디에다 표시해 줄 거냐? 자, 거기 교재. 자, 거기 보시면 23페이지 메인 위에 자, 미음번입니다. 거기 밑줄 하세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번호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예,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자, 이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번호를 뭐한다? 표시해준다. 아하, 그래서 같은 표자 돌림 이렇게 합니다.
자, 갑구 을구란이 아니에요. 표제부에다가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임목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면 적어도 토지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등기부는 떼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임목은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야죠. 자, 이런 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는 임목의 독립성인데, 그럼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자, 또 저당권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어요. 자, 아까 명인방벌 같은 수목이 집사는 저당권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저당권 대상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등기라고 하는 공시 기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수목이라는 것 때문에 만일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것만 간단히 봅니다. 자, 뭐냐면 거기 임목의 저당권 그랬잖아요. 자, 동그라미 3번 임목의 저당권. 자, 먼저 임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면요.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거기 기억해 보면 자, 보험에 가입해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나무는 성냥개비 하나면 불타서 소실됩니다. 그럼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저당 설정해주는 잘 안 해요. 담보로 이거 잡고 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보험. 그래서 혹시라도 불에 타잖아요. 그럼 보험금 청구해요. 그럼 그 돈으로 이 저당권 채권자 변제 받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저당권자 보호 때문에 보험에 들어요. 또 누군가가 이것을 톱으로 다 베어서 반출했어요. 그러면요. 자, 또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저당권도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반출하더라도 목재의 가치가 남아있으니까 거기 반출된 여기 목재에도 저당권이 미치게 해줍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나무의 특성상.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니은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과 니을인데 이것은요. 자, 민법에 있는 지상권에 있는 규정 똑같아요. 민법에 있는 자, 법조문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출제는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 주변에 뭐 볼 수 없는 그런 물건인데 자, 산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은 그냥 안 빌려주죠. 자, 담보 있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 가치를 높여서 돈을 많이 빌리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낱개로 이렇게 담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담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단 같으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공장 건물이 있고요. 공장 부지가 있어요. 공장 안에 기계도 있어요. 기타 등등.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로 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를 한 개의 물건으로 한 다음에 이걸 뭐 하느냐?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하나의 유기적인 결합체가 되어 한 개의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 자, 은행에다가 이걸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광업재단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공장재단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하나에 묶여 있는 것들은 이 전체가 하나의 어때요? 유기적인 결합체니까 이것을 낱개로 빼돌려서 이걸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데. 근데 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뭐 동산이야 뭔가 표시를 해봤자 표시 제거하면 그만인데 자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체 부동산은 그 자체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부, 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 부동산은 재단에 속해 있다고 표시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야 이걸 빼돌려서 팔아먹지 못하게. 또 이제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표시해 줄 거냐? 자, 거기 23페이지 맨 밑에. 자, 23페이지 맨 밑에. 자, 디귿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 둘째 줄. 자, 그 재단 구성물 등기부. 그러니까 이 재단 구성물 등기부. 거기 보면 해당 구에 또는 관련구, 상당구 같은 얘기예요. 갑구란 을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구란 을구란에 재단에 속해 있다는 뭐예요? 기록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공장 건물이 만약 자기 거예요. 그럼 갑구란에 자기가 소유권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은 뭐다?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을 빼돌려서 팔아먹을 때 어때요? 소유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게끔. 자, 이렇게 못하게끔, 처분을 못하게끔 이렇게 써주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디? 구분 잘 하세요. 아까 임목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다 임목이라는 걸 표시해 준다고 그랬고요. 재단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을구란 여기에다 표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것만 좀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우리 24페이지. 그러면 24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장재단의 효력을 보여요. 거기 보면 기억. 공장재단 한 개의 부동산. 예. 이 전체가 이제 한 개의 유기적인 결합체니까 이 자체가 한 개의 부동산은 취급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니은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개의 부동산처럼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한 이유는 뭐냐? 이거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등기를 했다면, 거기 그랬죠? 10개월, 거기 체크하세요. 10개월 내에, 자, 10개월 내에 저당권 등기를 해라. 자, 10개월 내. 그러니까 이거 할 목적이니까 이 목적에 맞게 빨리 활용하시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시오. 이 말.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시오. 자, 나머지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 법에 규정돼야 돼요. 자,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 자,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로 이제 우리가 토지나, 자, 건물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이기만 하면 다 중개대상이 되나요?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중개대상물로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요? 자, 이 물건이 자, 사적 소유가 인정돼요.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사적 소유. 그러니까 토지 건물입니다. 자, 예를 들어요. 시청 건물이랄지 또는 도청 건물. 자, 이것은 어때? 지방자치단체 거예요. 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문화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자, 국유재산이랄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 공유재산. 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되어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야 자유롭게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야 중개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 하더라도 국유 공유재산은 당연히 안 돼요. 자, 그런데 사적 소유가 인정되면 자, 여기에 자, 공법상 제한이 있든 아니면 자, 사법상 제한이 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건 상관없이 다 중개가 됩니다. 자, 공법상 제한이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요. 자, 그래도 사고팔고 하냐? 예, 해요. 그러니까 됩니다. 자, 사법상 제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저당권, 은행에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또 임차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사고팔고 해요, 못해요? 하죠. 자, 그러니까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사적 소유만 인정된다면. 예.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적 소유가 인정돼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 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거래에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중개 대상물이라 얘기해요. 자,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거래가 있는데 중개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할 때 있어요. 이 거래가 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냐. 아, 이때 거래는 뭐예요? 우리가 법률, 자, 행위.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어야 우리가 중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에서 변동이 생긴 것은 우리가 뭐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데 그게 상속에 의해서 넘어가거나 경매나 수용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어때요? 중개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법률 행위. 자, 그래서 사적 자치에 의하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자, 증여계약. 자,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자, 을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자, 증여계약입니다. 자, 증여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니까 뭐예요? 법률 행위예요. 근데 이 증여계약의 특징이 뭐예요? 무상에 의하여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이거 중개할 수 있냐? 이것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자, 내가 너 공짜로 줄 테니까 가질래? 좋아. 그럼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증여에 의하여 넘어가는 물건도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법에 규정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사적 소유가 인정되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도표에 보시면, 자, 왼쪽에, 자, 다 부동산이고, 사법상 제한이나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데, 오른쪽, 자, 부동산이 아닌 거, 또 국유나 공유 재산인 거,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득실 변경에 있어서 우리가 또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시험에는 이제 이걸 박스에서 섞어놓고 골라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거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대상물까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보도록 하죠.